민수야, 엄마가 너를 너무 약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 낡은 핸드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어머니는 누구한테도 하지 못한 말들을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다 서랍 속에 넣어두신 구형 핸드폰, 아무 생각 없이 전원을 눌렀을 뿐이었는데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도대체 어머니는 이 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이러고 계셨던 걸까요? 새벽 5시 반이면 저는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 동안 창밖은 아직 시커먼 어둠이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 벌써 39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있었고, 그 다음엔 두 아이가 있었고, 지금은 민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59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 정아는 시집을 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곁에 있어 빈집이 아니라는 것이, 그때는 그게 위안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무렵 저는 민수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면 언제나 잠깐 멈추게 됩니다. 노크를 하기 전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저는 오늘은 다를 수 있다는 작은 기대를 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야지. 출근 시간 늦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만 낮게 들려왔습니다. 조금 더 크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벌써 6시 다 됐어. 빨리 일어나라. 엄마, 5분만요.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흐릿하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5분만, 5분만. 41살 된 아들에게서 매일 아침 듣는 말이 바로 그 5분만이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억지로 깨워서 출근을 시켜도 결국은 지각을 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중간에 그냥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밥그릇을 꺼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날 저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40이 넘어서도 제 손 안에 있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저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6시 15분이었습니다. 5분이 2번 지났지만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민수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새벽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오는 방 안에 민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진짜 일어나야 해. 엄마가 밥도 다 차려놨잖아. 이불 속에서 뒤척임이 있었고 잠시 후 낮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고요, 진짜.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을 나왔습니다. 알았다고 했지만 아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데는 또 한참이 걸린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시렸습니다. 요즘 들어 손이 더 자주 시린 것 같다고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민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있는 아이가 오늘은 제발 오늘만큼은 제 발로 일어서 주기를 바라면서 그날도 민수는 결국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은 8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 늦었구나. 오늘도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가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41살이 아니라 15살 아이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쯤 저 어깨를 펴고 걸을까 싶어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오후 늦게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랫집 성호 씨를 마주쳤습니다. 72살의 성호 씨는 이 아파트 경비를 10년째 하고 있는 분으로 우리 사정을 웬만큼 알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아들은 늦게 나가던데요.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고쳐쥐며 어물쩍 웃었습니다. 좀 늦잠을 자서요. 괜찮아요. 성호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말순 씨, 내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닌데요. 이러다 평생 안 변해요.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성호 씨는 더 말을 잇지 않았고 저도 그냥 감사해요라고 작게 말하고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러다 평생 안 변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으면 이 아이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안 깨우면 지각을 하고, 지각을 하면 또 잘리고, 잘리면 또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힐 게 뻔했습니다.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가 깨우는 건지 아니면 그 악순환을 제가 만들고 있는 건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식은 겉을 낳는 거지 속을 낳는 건 아니더라고요. 뱃속에서 10달을 품었고 한 지붕 아래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아이의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밥을 굶겨 키웠습니까? 사랑을 안 줬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또 팀장이 뭐라 했어. 회사가 나를 너무 몰라보는 것 같아. 저는 그 문자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몰라본다. 그 말을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당연한 사실을 전달하듯 보내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보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각했잖아. 너가 사장이라면 뭐라. 안 하겠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이 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올려두고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괜히 저렇게 보냈나 싶기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들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또 저의 문제였습니다. 잔소리를 하면서도 그 잔소리가 상처가 됐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것 그게 저였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이 오래된 아파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아이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언제쯤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밤이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이 회사에 들어간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작은 물류회사였는데 면접을 보고 합격 연락을 받던 날 민수는 오랜만에 밝은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해볼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는지 모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버텨다오. 처음 2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제 시간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면 밥도 잘 먹고 가끔은
오늘 팀장이 칭찬했어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밥상을 더 차렸습니다. 좋아하는 제육볶음에 계란말이까지 얹어서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라며 늦잠을 자는 날이 생겼고 제가 깨우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엄마, 좀 이따 깨워요. 어제 야근했단 말이에요. 야근을 했다는 말에 저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고생한다 싶어서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야근이 아니라 새벽까지 게임을 한 거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각이 잦아지더니 급기야 무단으로 결근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어.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퍼줬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민수가 낮에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후 2시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수는 가방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방문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었어? 그냥요. 회사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팀장이 사람을 너무 몰아붙여요. 나한테만 유독 그러고 진짜 못해 먹겠더라고요.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만두면 어떻게 얘기를 해보든지. 얘기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회사 나 같은 사람 알아볼 눈도 없어. 나 같은 사람 알아볼 눈도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민수는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 민수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 국 좀 싱겁지 않아요? 간을 좀 맞춰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금통을 꺼내 들다가 그냥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수도꼭지를 바라봤습니다. 직장을 잃은 날 밥상에서 국간을 타박하는 아들. 이 아이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소금통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서 저는 그렇게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수가 회사를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수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때가 되면 나와서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쑤시면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밥만 차리고 밥만 치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몇 통을 꺼내 들고 올라오다가 봉투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카드사 채권 추심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신인은 민수 이름이었는데 봉투 겉면에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민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우편 왔는데 그냥 거기 두세요. 카드사에서 온 거야. 채권 추심이라고 쓰여 있어.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민수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해주려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야?
민수는 봉투를 뒤로 감추듯 쥐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민수가 멈췄습니다. 카드 연체된 거 있어? 조금요. 얼마나? 엄마, 제가 알아서 해요. 얼마냐고. 제 말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한참 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 800만 원쯤요. 800만 원. 그 말이 귓속에서 윙하고 울렸습니다. 언제부터 밀린 거야? 한 6달 됐어요. 6달이었습니다. 밥상에서 반찬 투정을 하고 회사가 자기를 몰라본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동안 카드빚은 6달째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6달 동안 이 아이는 도대체 쓴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 생각이라는 걸 하기는 한 걸까요? 고지서가 날아오는 걸 알면서도 리볼빙으로 돌려맞고 직장에서 잘리면서도 아무 말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구렁텅이가 깊어진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했어야지. 무서우면 무섭다고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혼자 꽁꽁 싸매고 있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봉투 이리 줘봐. 민수가 머뭇거리다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연체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숫자 옆에 법적 조치 예고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카드빚을 갚지 못했다는 건 월급을 받아서도 어딘가에 다 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밥상에서 국간을 탓하고 반찬이 없다고 투덜댔던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41살 아들 카드빚 독촉장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짐을 혼자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을까? 말 한마디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화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고 등이 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한테 얼마나 더 미안해야 하는 걸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독촉장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방에 있었고 저는 여전히 밥을 차렸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저도 민수도 그날 이후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덮어둔 것이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묻어두면 썩는 게 세상 이치인지 덮어둔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에 김치전을 부쳐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나와서 앉더니 수저를 들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또 된장찌개예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요. 맨날 이것만 하면 어떡해요. 21번 고르고 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찬 살 돈이 넉넉지 않아. 민수야. 그래도 그렇지. 좀 다른 거 해주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직장도 없고 카드 빚은 쌓여 있고 그 빚을 어떻게 갚을지 아무 계획도 없는 사람이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고, 내가 뭘 아끼고 뭘 줄여서 이 밥상을 차리는지 아느냐고.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니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릴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싸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달걀 2개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 넣으면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우는 게 이제 익숙해졌다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아 밥상에 올려놓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왜 이런 애를 낳아서 이러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낳아놓고 왜 이런 애를 낳았냐고 후회하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달걀 프라이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투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뜨는 척하면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는 얼굴이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밥알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 김치를 집어 우물우물 씹고 저 얼굴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만 빌었습니다. 건강하게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했어야 했을까요? 밥을 다 먹은 민수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빈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아이를 위해 달걀을 깨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언제쯤 스스로 자신의 밥 한 끼를 챙길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 질문을 밤새 되풀이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눈을 뜨는데 천장이 빙글 도는 것 같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싶어 그냥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런 날이 많아졌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프다고 들어놓을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찬장을 여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젯밤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카드 독촉장 생각, 민수 취업 생각, 이번 달 관리비 생각이 뒤엉켜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앉혀놓고 민수 방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좀 더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이불 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블라인드를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고 민수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며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오후잖아요. 좀 이따 깨워요. 오늘 면접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넣은 서류가 통과돼서 오후 2시에 면접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저는
아무 말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을 차리는데 갑자기 명치 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잠깐 싱크대를 잡고 숨을 고르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이 점점 더 무겁게 짓눌리는 것 같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지럽다 싶은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민수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오래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피곤해 있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들것에 실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고 당분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접수 창구 앞에서 면접도 까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민수를 바라보자 민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놀랐구나. 이 아이도 무서웠구나. 엄마가 쓰러지는 게 무서운 마음은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병실 천장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도 나고 서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했나? 이 집이 원래 이렇게 조용한 집이었나?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소리가 났고 제가 방에 있어도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밥때가 되면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해서 저는 그게 없는 집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만들어 두신 반찬이 몇 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깍두기, 멸치볶음, 계란장 조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찬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다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밥솥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41살이 되도록 밥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밥솥 앞에 서서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봤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다 먹었습니다. 차가운 삼각김밥을 씹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쓴 그릇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기 전까지는 제가 방에서 나오면 어느새 다 씻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도마 위에는 썰다 만두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썰린 두부가 도마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장면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두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찌개에 넣으려고 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저는 도마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라겔락통을 찾아 두부를 담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던 순간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게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 집의 적막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매일 밤 혼자서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어머니 방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머니 냄새가 나는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항상 깔끔했습니다. 작은 화장대 위에 로션 하나, 빗 하나,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 하나. 저는 그 액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저와 누나 정아, 그리고 젊은 어머니 아버지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딱히 뭘 찾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서랍 안에는 통장 몇 개, 약봉지, 그리고 오래된 핸드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다 바꾸신 구형 핸드폰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전원을 눌렀는데 신기하게도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저는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녹음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몇 달에 걸쳐 녹음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가 또 지각을 했나 봐. 팀장한테 불려갔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 녀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 키운 건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혼자 중얼거리듯 녹음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오늘 민수가 또 잘렸어. 본인은 회사가 자길 몰라봤다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말을 못하겠어. 자존심 상할까봐. 이 아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내가 아니까. 다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카드 독촉장이 왔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싶어서 내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모른 척 했나 봐.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파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요즘 밥을 잘 먹어서 다행이야.
TV에서 보면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는 애들도 있던데 우리 민수는 그래도 밥은 먹으러 나오잖아. 그게 어디야, 그게. 나는 그걸로 만족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눌렀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밥은 누가 챙겨주고 아프면 누가 봐주고 생각하면 겁이 나. 내가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 민수야, 엄마가 너를 너무 약하게 만든 건지도 몰라. 그게 미안해. 근데 어떡하니? 내가 불쌍해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은 게 아니라 손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꺼졌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짐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회사가 나를 몰라봤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 이 방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끈기 없이 또 그만뒀다고 짜증을 낼 때 어머니는 혼자 사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동안 어머니는 그 투정을 들으며 부엌에서 혼자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방 바닥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방 안에는 불도 켜지 않았는데 저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41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큰 사람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녹음 파일을 들은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퇴원하시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8시. 평소라면 어머니가 2번, 3번 문을 두드려야 겨우 눈을 떴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세수를 하고 냉장고를 열어 어머니가 만들어 두신 깍두기를 꺼냈습니다. 밥 짓는 법을 몰라서 전날 유튜브를 찾아보고 밤새 몇 번을 봤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물 눈금을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소리가 나며 버튼에 불이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저는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경력이 짧고 끊어진 게 많아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3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중 한 군데에서 이틀 만에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중소유통업체였는데 창고 관리 업무였습니다. 전에 다니던 물류회사랑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면접 전날 밤 오래간만에 다림질을 했습니다. 서툴러서 와이셔츠 깃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듯하게 입으려고 했습니다. 면접장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예상 질문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원 동기, 장단점, 이전 직장 퇴사 이유. 이전 직장 퇴사 이유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몇 가지 답을 준비했는데 막상 면접관 앞에 앉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신 이유가 뭔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면접관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잠시 일을 쉬게 됐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싶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설레는 건지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어머니 병실에 들러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면접 보고 왔어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진짜? 어디? 유통회사요. 창고관리.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많이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싶어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문자가 왔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귀하보다 더 적합한 분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또 안 됐구나. 기대를 했던 만큼 허탈함도 컸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이쯤에서 다 집어치우고 싶었을 겁니다. 어차피 되는 것도 없다고, 세상이 나를 몰라본다고.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그 생각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면접 전날 밤 서툴게 다림질을 하면서 그래도 반듯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던 제 모습, 버스 안에서 예상 질문을 혼자 되뇌던 제 모습, 그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저를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힘든 걸 버텨봐야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힘들어지기 전에 포기했고, 힘들면 세상 탓을 했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탈락 문자를 받고도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구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면접 탈락 문자를 받고 다시 구인 사이트를 열었지만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내리다 보니 눈에 띄는 공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당 85,000원. 저는 그 공고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고시 공부를 7년이나 했습니다. 비록 붙지는 못했지만 저는 한때 남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새벽에 일어나서 택배 박스를 나르고 몸이 망가지도록 일하고 그렇게 번 돈이 하루 85,000원. 한 달을 꼬박해도 카드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자존심을 따질 처지인가? 카드빚은 쌓여 있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병원비는 나가고 있고 냉장고는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겨우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택배 상하차 알바 해볼까 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한참 있다가 그냥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힘들 텐데 할 수 있겠어? 해봐야 알죠.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해봐.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잘한다는 말도 대견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 해봐.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셨던 거겠죠. 이 아이가 또 작은 칭찬 하나에 기대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걸. 병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인 공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새벽 4시. 일당 85,000원.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해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해서 뭐가 달라지나 싶은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일당 알바로 카드 빚을 언제 갚고 어머니 병원비는 언제 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눌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평생 힘든 게 싫어서 도망쳤고 어려운 걸 버텨본 적이 없었으니 버텨낸 다음에 오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버텨내면 어떤 기분일까? 그 궁금함이 그날 밤 저를 잠들게 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 신청을 하고 나서 이틀 후 출근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사흘 뒤 새벽 4시까지 물류센터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새벽 4시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출근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기요금 3개월 연체로 인해 사흘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전기요금을 3개월이나 안 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내고 계신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냉장고가 멈추고 불이 꺼지고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집. 지금이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밤이 되면 쌀쌀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73,000원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찾으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살림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라 고지서를 따로 모아두시는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 서랍 안쪽에서 고지서 묶음을 찾았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가 차곡차곡 모여 있었습니다. 3개월치 전기요금을 더해보니 12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통장 잔액으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지서 묶음을 들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가스요금도 2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수도요금은 다행히 1달치였습니다. 이 집이 이 정도였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 집을 지탱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은 방 안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이 고지서들을 혼자 들여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병실에 계신 어머니한테 이 걱정까지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정아 누나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누나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도 자존심이 확 긁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존심보다 현실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야. 민수야. 엄마 어때?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 근데 누나, 나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누나는 묻지도 않고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15만 원만 빌려줘. 전기랑 가스 요금 밀린 게 있어서. 알았어. 오늘 보내줄게. 근데 민수야. 응. 이번엔 제발 좀 버텨봐. 엄마 더 이상 힘드시면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한테 손을 벌리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41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싫다면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흘 뒤 새벽 4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이젠 도망 못 간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택배 상하차 첫 출근 날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은 2시 50분으로 맞춰뒀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파트 단지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두꺼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3시 10분 현관을 나서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몸이 버텨줄지, 혹시 못하겠다고 중간에 주저앉게 되는 건 아닌지 그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루만 해보자. 딱 오늘 하루만. 물류센터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버스 안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장갑을 손에 쥔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습니다. 50대, 60대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장 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인원을 확인하더니 바로 작업 배치를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옆에 서 있던 50대 남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허리 조심해요. 처음엔 다들 무리하다가 나가 떨어지거든. 그 말이 격려인지 경고인지 몰랐지만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택배 박스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들고 옮기고 쌓고 또 들고 옮기고 쌓고 처음 30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손이 저렸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약해진 줄 몰랐습니다. 7년 동안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는 방 안에서만 지냈으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60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이래요. 한 달 지나면 몸이 적응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을 버텨야 몸이 적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이쯤에서 그냥 일어나서 나왔을 겁니다. 몸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번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옆모습, 많이 작아진 어머니의 손. 저는 장갑을 고쳐 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들고 옮기고 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렸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현장 반장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일당은 내일 오전에 등록하신 계좌로 들어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벗었습니다. 돈이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뭔가로 꽉 찬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8만 5천 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번 돈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8만 5천 원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저는 41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내일 아침 통장에 찍힐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보자고 했는데 해냈습니다. 딱 그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달랐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처음 사흘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웅크려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고 또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새벽 2시 50분이 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알람을 끄고 다시 누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2주일치 일당이 통장에 쌓였습니다. 119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한참을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만든 돈이었습니다. 누가 준 것도 빌린 것도 아닌 제 몸으로 벌어낸 돈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이렇게 다르게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70만 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복도 한쪽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카드빚 문제를 해결하러 나섰습니다. 6달 넘게 연체된 800만 원, 혼자 끙끙 앓으며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자동응답이 나왔고 버튼을 누르다 보니 연체 담당자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연체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6달 연체된 게 있는데요. 지금 일을 막 시작해서 한꺼번에 갚기는 어렵고 분할로 갚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확인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연체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기 때문에 저희 카드사 자체 조정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요? 네,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거기서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신청하시면 이자 감면도 받으실 수 있고 원금을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갚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으니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이자 전액 감면에 원금도 상환 능력에 맞게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독촉장을 받고 핸드폰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는데 진작 전화 한 통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쌓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전화 한 통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입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눈을 돌려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병원비 영수증과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확인서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종이들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다 뭐야? 병원비 낸 거고요. 카드빚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했어요. 매달 조금씩 갚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종이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이 자꾸 조여왔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힘들었겠다. 별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바닥은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듦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다는 게 이상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보다 이 손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병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생긴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입원하신 지 22일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랍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날인데 작업복 차림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짐을 다 챙겨두고 침대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22일 동안의 병원 생활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저는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제 팔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손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그 무게가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답답해서 먼저 앞서 걸었을 텐데 그날은 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먹을 거 있어? 제가 어제 장 받았어요.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내가? 네. 어머니는 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걸 저는 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변했지, 이 동네도. 그래도 우리 아파트는 그대로잖아요. 그러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 고생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침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없었습니다. 바닥이 쓸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실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밥할게요. 내가 밥을 할 줄 알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습니다. 아직 서툴렀습니다. 물 눈금을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서 이 버튼을 처음 눌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난 뒤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 먹으려다 실패하고 삼각김밥을 사 먹었던 날. 그날로부터 22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진 22일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저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늘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자리에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된장찌개 간이 어머니만큼 맞지 않아도 반찬이 두세 가지뿐이어도 오늘은 내가 차린 밥상이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어머니, 밥 다 됐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오셨습니다. 밥상을 보시더니 말없이 수저를 드셨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드시고 잠깐 멈추셨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간이 좀 싱겁네. 죄송해요. 그래도 먹을만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주 앉아 먹는 밥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밥 한 끼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41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실수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달 만에 확 바뀐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달라진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2시 50분이 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엔 그게 신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몸이 됐습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챙겨 입고 어두운 현관을 나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깨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한테는 작은 해방이었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현장 반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저 말이에요? 응, 잠깐 얘기 좀 해요. 반장은 사무실 한쪽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 계약직 해볼 생각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직이요? 월급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일당보다는 안정적이고 4대 보험도 들어가고 어때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고시 공부를 7년이나 했던 사람이
택배 물류센터에서 계약직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 자리에서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오전 4시에서 오후 2시로 시간 늘려서 나와요. 10시간이었습니다. 몸이 버텨줄까 싶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버텨봐야 알 테니까요. 그날 저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번 달 분할상환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매달 이 날짜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카드빚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누나한테 빌린 15만 원도 아직 못 갚았습니다. 당장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예전만큼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TV를 보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담요를 꺼내 어머니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던 것과 똑같다는 걸 문득 알았습니다. 어릴 때 제가 소파에서 잠들면 어머니가 담요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지금 제 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드신 어머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느셨습니다. 머리도 하얘지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위해 얼마나 긴 세월을 버텨오셨는지 그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 죄송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모든 걸 집어치우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워버리고 싶은 새벽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고 물으면 거창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 방 불빛이 생각나서입니다. 저를 걱정하며 새벽에 깨어 계시는 그 작은 불빛, 그게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시 45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어머니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새벽에 깨어서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깼어. 어디가? 일 나가요. 오늘부터 10시간이에요. 어머니는 잠깐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안에 평생의 기다림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 조심해. 네, 어머니. 다시 주무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한 걸까? 아니면 변하고 있는 걸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어머니는 수십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저 같은 아들을 위해 그 긴 세월을 버텨오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버텨야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버스가 저 멀리서 불빛을 켜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어제보다 조금씩,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